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전기차 시장이 너무 핫한데요. 그렇죠. 네, 이 전기차라는 것이 사실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의 합성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덩달아서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과 궁금증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배터리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전기차는 바로 그냥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배터리에다가 바퀴 달아놓은 거. 그게 전기차인 거죠. 거기다 뚜껑 씌워가지고.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는 그거는 명약관화한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도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반도체 시장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들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그것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된대요. 차 한 대당 반도체의 가치가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 반자율주행 정도의 전기차가 되면 한 1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차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건 없죠. 완전 자율주행차는. 한 2000개, 3000개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많아질 테니 그리고 차량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테니 반도체 시장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은 스마트폰이 한 45% 되고요. 그 다음에 HPC라고 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버라든가 또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게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기기들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차량 반도체는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하지 않았다.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데에서 소위 이제 성숙공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 구식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전력을 컨트롤하는, 전력 공급을 컨트롤하는 그런 반도체들이죠. 그것도 차량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에 왜 미세공정 최첨단 반도체가 잘 쓰이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TSMC하고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5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하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그런 반도체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50나노, 100나노 이런 급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거를 쓰느냐? 반도체 크기, 이렇게 반도체를 회로폭을 미세하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데에다가 뭘 쓰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이 작은 공간 속에 거기에다가 많은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로 선폭들을 계속 미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미세해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용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차량용인 겁니다. 차량은 스마트폰하고 달리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 안에 공간이 그야말로 널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커도 괜찮고 반도체 숫자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세하게 만들어서 잘 만들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 비용도 비싼 그런 첨단 반도체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첨단 반도체들은 실험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다가 안 될 가능성도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첨단 반도체들을 보면 수율이 뭐 안 나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율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yield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숙 공정은 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안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래서 매우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안전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서버라든가 이런 건 좀 안 돼도 그만인 거죠. 하다가 뭐 그만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중간에 버그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잘못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는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반도체, 그리고 굳이 작을 필요가 없는 반도체가 뭐냐? 이거는 구식 공정들인 거죠. 레거시 노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값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값을 올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값 올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도체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값을 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데 기사에 보니까 그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첨단 반도체들인데 하나에 300불 내지 400불 정도가 되는데, 그 반도체 하나당 차량에는 한 200 내지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달러 내지 2달러래요.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싸구려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잘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차량용 반도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러는 상태에 있는 거죠. 교수님, 아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는 2% 미만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서버와 인공지능은 40%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일부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D램에 대한 수요가 정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길게 보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달리는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D램이 많이 쓰이듯이 자동차에도 D램이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아주 좋은 메모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기억할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아주 대표적인 메모리는 시트의 형태를 기억하는 거죠. 요즘 보면 좋은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앉으면 자기에게 편안한 그 시트의 형태를 맞춰놓고 그것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운전자가 바뀜에 따라서 시트의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뭐 그런 시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메모리가 꽤 필요한 거죠.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차가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한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자율주행이 돼서 정말로 달리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자 대신에 모든 운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먼 이야기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뭐 크루스 기능을 해놓게 되면 뭐 그 제한된 속도 안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엑셀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조절해서 가는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지,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정도, 그 정도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그 정도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길게 보면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뭐 요원한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네. 만약 자율주행차에, 즉 달리는 스마트폰에 D램이 많이 쓰이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의 부활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그리고 많이 쓰이지 않는 D램도 현재 상태에서
50% 이상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급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거래 상대방, 협력업체들을 잘 바꾸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뭘 괜히 바꿔놨다가 사고가 터지고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D램에 대한 수요가 자동차 쪽에서 갑자기 늘어난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국내 반도체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5월 수출 동향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시장, 즉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기업이라면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말할 텐데요. 사실은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왜냐하면 같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그러하고요. 거기다가 인텔이 공급하는 그 CPU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 때문에 D램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D램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텔이 원래 지금쯤은 차세대 요 다음 세대의 CPU를 공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스스로 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CPU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차세대의 서버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차세대의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D램에 대한 수요도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다 같은 시장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기업만 나쁘고 미국 기업은 좋다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견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